요즘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나라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단연코 이란을 꼽을 겁니다.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가고 거기다가 다시 관세를 100% 부과하니까 거의 4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돈이 되는 정보만 전달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나라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단연코 이란을 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항상 분쟁의 대상이 됐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가져왔을까요? 사실 이란 국민들에게는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이란이 경제적 제재를 받았을 때 오히려 한국 경제에 큰 득이 됐던 적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이란으로부터 우리가 거뒀던 성과 중에 하나는요, 값싸게 석유를 수급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과거 코로나19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유회사인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하나토털 등이 이란에서 수입해온 원유의 비중은 대부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을 통해서 석유를 값싸게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혜를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미국의 제재로부터 견실한 생필품들을 조달받지 못했던 이란 국민들은 가장 선호도 높았던 제품으로 많이 즐겨 사용해왔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 제품인데요. 대표적으로 LG, 삼성 두 회사의 가전제품이 신혼살림을 장만할 때 가장 선호하는 가전제품이었고요. 어느 정도로 이란 국민들이 우리나라 물건들의 선호를 보였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이란 정부가 자국의 백색 가전 회사를 육성할 때 선택했던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의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삼성에서 성자를 뺀 SAM이라는 가전회사가 이란에서 하나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개의 회사는 LG 플러스에서 L자를 뺀 G 플러스라는 가전회사가 이란에서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란 국민들에게 뭔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브랜드와 유사한 것이 가장 선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아마 이란 기업인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란을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리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축 산업으로 육성해야 될 것은 2차 전지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요, 이란에서 연이어 대규모 리튬 매장지가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확인됐던 매장량은요, 850만 톤 규모의 리튬 광산이 하나 추가로 발견됐는데요. 이 광산은 단일 광산 규모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리튬 광산이라고 합니다. 2차 전지를 만들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흰색 석유라고 불리우는 리튬마저도 이란에서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란과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절호의 찰나에 이런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났던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박정호의 머니픽 두 번째입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기업인들은 단연코 환율이 너무 폭등한 것을 꼽습니다. 다시 1,400원을 넘어갔다는 건 환율 정말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가져다 주기 쉽습니다. 다시 환율 언제쯤 안정될까요? 환율이 예전처럼 1,2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업다운이 있는 그 정도의 환율대까지 언제쯤 내려갑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들 하십니다.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 조닝이 자칫 잘못하면 바뀌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대목은 바로 일본 때문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 경제는 미국으로부터 아주 본격적인 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올리고 일본 제품의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플라자 합의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급격히 내려가게 됩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가고 거기다가 다시 관세를 100% 부과하니까 하루아침에 일본 반도체 가격은 거의 4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일본의 주축 제품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히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제조의 장소를 일본이 아니라 해외로 본격적으로 이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본 내에서 물건을 만든다는 것은 더 이상 세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도요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본의 제조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했고, 그래서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 근처에서 파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일본 국내에 달러가 유입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현지 법인에서 생산해서 해외 현지에 팔았기 때문에 국내로 그 달러가 유입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는 국제적으로 큰 조정을 하게 됐고요. 일본 내부에 달러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 놓이다 보니까 적정 환율 조닝 자체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한번 볼까요? 작년부터입니다. IRA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 반도체 기업, 전기자동차 기업들이 대거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6군데 공장을 짓고 있고요. SK온도 6군데, 삼성 SDI가 2군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삼성의 반도체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군들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미국 현지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 성과가 날 때마다 반드시 거기에 부합하는 달러가 국내에 유입된다는 보장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처럼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달성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국내에 달러가 유입되고 그것이 다시 환율을 안정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그런 맥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적정 환율의 새로운 조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앞으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머니픽입니다. 최근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사실은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부동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금이었죠. 그래서 최근 중국 내부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금 가격을 올리는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중국 경제가 안정기로 돌아서거나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풀려서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에 추가적인 자금을 넣을 수 있게 된다면 금의 가치 상승은 당분간 또 제한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중앙은행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계속됐을 때 달러 수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처할 것인가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위안화 가치가 자꾸만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위안화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편도 찾아야 됐을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중국 중앙은행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금입니다. 작년에 중국 중앙은행에서 2010년대 중반에요, 전 세계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했던 양만큼 그만큼의 양과 비슷한 양을 혼자 금을 매입했던 게 얼마나 요즘 중국에서 금을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또 어딘가,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금을 많이 수요하기도 하지만 금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역량마저도 있어요. 따라서 금의 시세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는 결국 중국이 얼마만큼 금광에서 금을 많이 생산할지 아니면 금을 더 많이 사재 끼일지 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금의 향배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다? 중국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네요.